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에 막 들려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냄새요? 집안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창밖을 봤는데요. 가슴이 철렁해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불났구나.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나고 연기가 지금 계속 올라오거든요. 한밤에 불이 났나 봐요. 불이 난 곳은 아파트 바로 아래층이었는데요. 옷가지와 침구를 태운 채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 사람은 없었나요? 50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 혼자 안방 화장대 의자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내는 의식이 없는 남편을 붙들고 크게 오열을 했어요. 충격이죠. 기절할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오열하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불이 난 거죠? 불이 난 곳은 4층짜리 아파트의 1층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문에서 검은 매연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거실이나 주방 그리고 작은 방은 전혀 불이 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되는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안방에서 불이 났죠? 전기 차단기가 내려온 것으로 보아서 전기 합선이나 누전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기 단락흔이라고 전선에 부분적으로 동그란 모양을 띠는 흔적입니다. 전기 합선이나 누전 등으로 인해서 닿으면 안 되는 두 전선 도체끼리 접촉을 했을 때 큰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에 구리 전선이 녹아서 작은 구슬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전기에 의한 화재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증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게 없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바닥에 옷가지와 함께 두루마리 휴지가 흩어진 채로 탄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불은 가연물의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잘 붙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주로 방화 사건입니다. 누가 일부러 불을 붙였다는 건가요? 이건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현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닥에 기름띠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뿌린 모양대로 불이 붙은 자국이 남게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불을 붙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인데도요, 방문, 창문 모두 다 닫혀 있었거든요. 불이 났을 때 독한 검은 연기가 빠져나갈 틈을 없게 한 겁니다. 누군가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에 일부러 천천히 확산되게 해서 질식사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숨진 박 씨가 함께 사는 가족은 동갑내기 아내 한 씨뿐이었습니다. 2008년에 보험 설계사인 한 씨를 만나서 그해 8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요. 2년 후 혼인신고를 하고 또 2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때가 49이었습니다. 늦사랑이 무섭다더니 급진전 됐네요. 아주 뜨겁게 불타올랐나 봐요. 부인 한 씨는 보험 계약을 많이 성사시킨 보험왕이었거든요.
외모도 굉장히 매력적인 데다가 말도 잘하니까 박 씨가 빨리 매료됐다고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늦게 만난 남편인데 하루아침에 그 짝꿍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남편에게 뭐 원한 살 일이 있었나요? 박 씨는 대학 졸업 후 울산의 한 중공업 회사에 취직해서 휴일도 없이 일했고요. 연봉도 높아서 특별히 빚을 진 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거였어요. 최근에는 비싼 오토바이를 샀고 동호회 활동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술을 좀 즐겨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아내가 싫어하면 사건이 좀 벌어진 적들도 있었잖아요. 유족을 조사하는 게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확인하는 게 맞긴 해서 당일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아내는 일을 마치고 오후 4시 17분쯤 집에 돌아왔고요. 밤 10시 50분쯤 집을 나왔는데 향한 곳은 바로 차로 20분 거리인 지인의 노래방이었습니다. 개업식이 있어서 다녀왔다는데 실제로 화재가 난 그 시각에 노래방 계단 CCTV로 확인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내분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게. 불난데가 아파트잖아요. CCTV를 봐야 될 텐데 혹시 있지 않나요, 거기? 1층에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문 쪽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어서 1층 공동 현관 쪽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여길 들어가서 불을 질렀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거죠. 아파트 옆 도로 전봇대에도 CCTV가 한 대 있긴 했습니다. 여기도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화재가 났던 그 시각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 누구죠? 반바지를 입고 손에 쇼핑백을 든 상태였는데요. 몸을 웅크린 채로 아파트 담벼락을 따라서 몇 걸음 옮기더니 이 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굳이 왜 총문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모습을 보인 건 아파트 앞 대로변이었습니다. 정문이 더 가까이에 있는데 굳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나온 거네요? 게다가 옷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바지였는데 다시 나타날 땐 긴 바지에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손에 든 쇼핑백이 같고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옷을 근데 왜 갈아입었죠?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콜을 받은 택시를 찾아가지고 걸려온 번호를 일일이 확인했는데요. 통화 시간대와 위치로 한 번호가 특정이 됐고요. 휴대폰 명의자를 찾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명의로 된 또 다른 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했더니 이번엔 받았는데요. 네. 이 아파트 앞에서 택시 타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다. 난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CCTV에 다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남자가 집에 있었던 게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집에도 있고 택시도 타고 이게 뭐 분신술도 아니고. 혹시 쌍둥이인가요? 아까 그 통화가 안 됐던 문제의 폰이 있잖아요. 그 남자의 명의만 갖다 쓴 대포폰이었던 거죠. 개통한 지 딱 3일 된 거였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쓴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그게 누군지 폰 발신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봤는데요. 대포폰 주인은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다가
또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포폰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실사용자를 특정할 확률이 80%가량 됩니다. 하지만 이 대포폰처럼 개통한 지 얼마 안 됐고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발신하면 인물을 특정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콜택시에서 내릴 때 카드로 결제를 했던 겁니다. 그 대포폰을 실제로 사용하는 그 사람이 계산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누구죠? 최재우라는 남자였습니다. 즉시 피해자 주위 인물을 살펴봤는데요. 최재우라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며느리가 이상해요. 네? 명절 때야 바쁘다고 오지도 않더니 장례식장에 처음 보는 남자를 데려와서 같이 부의금 받는데 며칠간 계속 집에도 안 가고 있거든요. 노래방에서 둘이 술도 같이 먹었어요. 야, 근데 저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의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일을 치를 때 뭐 믿을 수 있는 지인을 부탁을 하기도 하니까 무턱대고 의심할 일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꼭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가 이웃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부부끼리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경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TV도 부서져 있었다.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네요.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남자가 누구죠? 아내 한 씨는 장례식을 도와주러 온 이종 사촌 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씨보다 4살 어리고 광주에서 심리 상담사를 하고 있는데 위로도 해줄 겸 잠깐 왔다는 거죠. 근데 뭐 이종 사촌이면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댁 입장에서는 친척이니까 몰라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망한 남편은 이제 평소 동호회 회원들에게 부인이 자주 집에 안 들어온다. 보험 건수가 있다면서 광주에 며칠씩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광주면 이종 사촌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자주 가고 외박까지 했다는 거죠. CCTV에 찍혔던 수상한 남자도 처음으로 신호가 잡혔던 게 광주였잖아요. 그래서 화재 사건 당일 밤 이종 사촌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신호가 잡힌 곳 그리고 발신한 곳은 모두 광주였습니다. 위치가 다르네요. 그럼 범인은 대체 누구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피해자나 아내의 주변 인물들을 살폈습니다. 일단 이종 사촌부터 불러서 신분증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죠? 그 이종 사촌의 이름이 최재우였던 거예요. 아까 택시 타고 나서 결제했을 때 카드 네. 명의가 최재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종 사촌이 그 CCTV에 찍혔던 바로 그 남자인 거예요? 게다가 아내 쪽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최 씨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촌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외간 남자를 남편 장례식장에 데려서 부의금을 받았다고요? 또 시어머니의 촉이 맞았던 거네요. 사건 당일 이 남자의 휴대폰 신호가 잡힌 곳이 광주였잖아요. 네. 그날 최 씨가 진짜 광주 집에 있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최 씨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지인들을 탐문한 결과 뜻밖에도 한 친구가 그거 사실 내가 전화한 거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가 자기의 휴대폰으로 광주에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친구가 최 씨 폰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최 씨가 그날 그렇게 해달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이 하필 사고가 났던 그날이잖아요. 바로 최 씨가 쓰고 있는 휴대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명의를 봤더니 다른 사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날 그 택시를 불렀던 그 대포폰이었던 거죠? 그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또 다르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소지품을 압수수색했는데 폰이 2개 더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아 전화가? 하나는 평소 쓰던 진짜 최 씨 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대포폰이었는데요. 이 2번째 대포폰이 콜택시를 부른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종 사촌인 줄 알았던 생판 남인 최 씨가 CCTV에 찍혔던 그 남자인 거죠. 그 사람은 대포폰을 2개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평소에는 자기 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범행 전부터 A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범행 이후부터 B 대포폰을 새로 만들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 역시 대포폰 사용자였어요. 그러니까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이거를 알 수는 없나요? 근데 원래 최 씨가 쓰던 폰이 있잖아요. 통화 내역을 봤더니 사건 발생 나흘 전까지는 유독 많이 연락한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피해자의 아내 한 씨였습니다. 그럼 아내가 방화를 사주라도 한 건가요? 최 씨와 한 씨가 내연 관계였어요. 어쩐지. 사실 그 아내 한 씨는 남편보다 내연남 최 씨를 먼저 만났어요. 양다리였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남편을 만나 동거하기 6년 전 최 씨와 아내는 택시기사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고요.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최 씨는 유부남이었던 거네요. 2008년에 아내 한 씨가 울산에 있는 직장으로 옮긴 후에 남편 박 씨를 만나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이 끊겼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40 후반까지 미혼이었고 연봉이 높았으니까요. 맘대로 돈을 잘 썼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한테 담배값 3,000원, 5,000원 받아 썼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주위에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고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 박 씨는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지극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빌딩 청소를 하면서 또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아내는 명절에도 잘 안 가고 또 어머니에게 잘 못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 이제 그게 쌓여서 술만 마시면 폭력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만에 남편과 갈등이 좀 생기니까 2013년 무렵 SNS에 연락을 해서 둘이 다시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다시 내연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최 씨는 광주에 있었다라면서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옷 갈아입고 나오는 화면, 콜택시 타는 화면, 결제했던 카드 내역까지 차례로 들이대니까 한참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자백했구나. 술만 먹으면 하도 때린다고 하니까. 잠깐 겁주려고 몇 대 때리러 갔다가 까지 지르게 됐는데 저 혼자 한 겁니다. 무슨 겁주러 갔다가 얼떨결에 불을 지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최 씨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한 씨와 내연 관계가 깊어지면서 집을 나가 혼자 살고 있었고요. 사건 당시에는 아예 본처와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했으니까 한 씨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짓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내인 한 씨가 내연남 최 씨에게 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조사했는데요. 최 씨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혼내주겠다. 그래서 자신은 그냥 그러라 했다. 불낸 것도 자신은 나중에 알았다.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진 않았을 것 같고. 대포폰 만든 거 보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요. 살해까지 합의한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증거가 더 필요했는데요. 내연남 최 씨가 아내와 함께 움직인 증거가 있는지 아파트 CCTV를 다시 하루 종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미 다 살펴보셨잖아요. 그 이걸로 뭐가 확인이 되나요? 사건이 난 집은 이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쪽 1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귀가할 때 이 집 앞 후방에 주차했는데 차량의 앞머리만 비추게 된 거죠. 오후 4시경에 아내의 차가 도착했는데요. 아내 한 씨가 혼자 내렸고 내연남 최 씨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집이 1층이니까 혹시 창문이나 베란다 쪽으로 들어갔나 확인해 봤는데요. 다 닫혀 있었고요.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 씨가 끝까지 말을 안 했고 담당 형사도 CCTV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제가 담당 검사로서 CCTV를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차량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내가 내리고 한 2, 3분 후 차가 약간 울렁하는 겁니다. 내리고 나서? 혹시 헛것을 봤나 싶어서 다시 계속 돌려봤더니 더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비임차인데 저절로 움직였다고요? 뒤에서 뭐 공 같은 게 툭 치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밀었거나? 전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아내가 퇴근했었는데요. 아내가 내리고 또 몇 분 뒤에 차가 한번 울렁합니다. 어머.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네요? 우연히 그랬다면 딱 그날만 그랬어야 되는데 이틀 연속이었잖아요. 일종의 사전 답사로 보였는데요. 이게 아내 한 씨의 차량 내부입니다. 뒷좌석 시트를 앞으로 접으면 트렁크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만약 아내 한 씨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최 씨가 같이 타고 왔다가 뒤로 이동해서 트렁크 문을 열고 나왔다면 내리는 순간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차체가 출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연남을 숨기려고 트렁크 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내릴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추궁했더니 결국 최 씨가 트렁크로 나온 게 맞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와, 야, 그렇다면 사전에 예행 연습까지 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즉시 아내를 불러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 지른 거 몰랐다. 그냥 겁주고 때려준 것만 합의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내연남한테 다시 물어봤는데요. 차에서 내린 뒤 4층 계단에 있었다. 그러다가 한 씨가 집을 나가기 전에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 그 역시 아내 한 씨가 그렇게 한 거군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을 나가고 내연남이 남편하고 지금 한 집에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는 최 씨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 근데 나는 지인 개업식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나온 거다. 사건 당일 갔던 지인의 노래방 개업식이 진짜 있었나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날은 물론이고 그달 말일까지 매출 전표가 없었습니다. 아예 영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남편 죽이라고 자리를 비켜준 거네요. 자기 알리바이도 만들고 일거양득이었네요. 게다가 남편이 숨지고 열흘 후 아내가 500만 원을 송금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인물인데? 누구예요? 바로 최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걸 청부 살해의 대가로 봤는데요. 아내는 끝까지 그냥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아니다라고만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단서 혹시 없나요? 그때 눈에 띈 게 사건이 벌어진 밤 12시 이후에 아내와 내연남 최 씨가 주고받은 대포폰 통신 내역인데요. 밤 12시 23분에 내연남 최 씨가 한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내연남 최 씨는 내가 지금 불을 질렀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 상태를 확인해봐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다고요? 그 전화를 받은 직후 아내는 노래방을 나옵니다. 그게 계단 CCTV에 찍혔는데요. 그 표정이 너무 태연했습니다. 방화까지 합의가 안 됐다라면 불 질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급히 뛰어나와야죠. 내가 때려주라고만 했지 언제 불 지르라고 했어 라고 화를 내야 맞을 텐데 맞아요. 전혀 표정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같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는데 게다가 화재 직후에 듣기만 해 라는 문자를 최 씨가 아내에게 보내고요. 바로 통화를 했거든요. 사전에 둘이 어떤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한 이런 문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죠. 아내분이 막 크게 오열을 하면서 슬퍼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다 연기였던 거네요? 너무 안타까운 게 둘이 뜨겁게 급진전된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건가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쯤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광주에서 최 씨를 만나서 범행을 모의했고
남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라는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둘은 범행 3일 전에 대포폰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사건 하루 전날인 금요일에 실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남편이 술을 먹고 오지 않아서 미룬 건데요. 다음 날에 집 인근에서 내연남을 태우고 집 앞에 주차한 아내는 혼자 먼저 집에 들어갔고요. 내연남 최 씨는 CCTV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뒷좌석에서 트렁크로 이동해서 내렸고요. 4층 계단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날 남편은 술을 먹고 귀가했고요.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술을 더 먹이고 재웠습니다. 아내는 내연남 최 씨를 집 안으로 들인 다음에 약속이 있다면서 밤 11시 넘어서 집을 나갔고요. 최 씨는 바로 여기 주방 옆 베란다에서 남편이 더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뭐한 짓이야. 밤 12시가 넘어 남편이 완전히 잠들자 내연남 최 씨는 살금살금 안방에 들어와서 옷가지와 휴지를 바닥에 펼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누전에 의한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내리고 도주했던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불륜 커플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둘 다 30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한 점이 좀 있어서 무기징역을 피한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의 공모관계 그리고 계획살인이 다 인정이 된 거네요. 어렵게 밝혀낸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